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는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추려졌습니다. 인수위원들이 오늘 이 두 곳을 모두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곳 중에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인수위원들과 1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기획조정,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이 두 곳의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당선인이 직접 최종 부지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 무게가 더 쏠립니다. 군사시설로 사용된 만큼 보안 장비도 갖췄고 헬기 시설과 지하 벙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국방부가 합참이나 정부과천 청사 등으로 기능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문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산됩니다. 게다가 국방부 청사 또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 또 다른 구중궁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윤 당선인의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이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마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오늘 오전 현판식을 진행합니다. 인수위원 24명과 인수위 대변인단 인선 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수위는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가동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9만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와 오늘 0시 기준으로는 40만 명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틀 사이에 무려 100만 명이 코로나에 새로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하고 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가 밝힌 코로나 사망자 수는 429명입니다. 하루 만에 265명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최대 200명대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증가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 중 코로나19 또는 폐렴이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92%로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쯤이면 위중증 환자 수가 1,8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 만큼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을 65% 정도 쓰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차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증으로 넘어갈 사람들이 미리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계속 차지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데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하고 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완화폭을 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어제 저녁 9시까지 확진자 수는 3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유행의 정점 시기가 예측보다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초 다음 주 월요일은 23일쯤이면 확진자 증가세가 꺾일 걸로 봤지만 정점 기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광주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201동 건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광주지법은 어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과 A씨와 그리고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이들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건 모두 5명이었는데요. 나머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펴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할 정도로의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구속된 관계자들을 포함해 감리와 하청업체 대표 등 모두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붕괴 원인으로는 임의적인 구조 변경과 초과 하중을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를 타설했던 하도급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뤄집니다. 네, 그리고 아마 중고차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을 텐데 그동안 이 중고차 매매업이 대기업은 진출을 하지 못하게 제한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규제가 풀렸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면서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지 3년여 만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 사업 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인수, 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겁니다. 2019년 지정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다시 지정해달라며 신청했는데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방성장위원회가 소비자 후생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진출을 막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 뒤로 심의위가 정식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년 넘게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 등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 뛰어듦으로 인해서 또 새로 생길 결과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국제의약품 특허풀이죠. MPP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복제약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2개국 35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과 동방FTL이 포함됐는데요. 셀트리온은 완제품을, 동방FTL은 주원료를 생산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95개 중저소득 국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바르의 복제약 생산 기업으로 이들 두 업체와 함께 한미약품이 선정됐는데요. 복지부는 국내 기업이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